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시마 미치오라는 일본인 경제학자가 2000년에 쓴 책입니다. 모리시마 미치오. 이 사람은 런던 전경대학하고 오사카 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노벨 경제학상의 후보로도 거론됐던 석학입니다. 근데 그는 1982년에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8년 후에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요시미 슈냐라는 도쿄대 정보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요시미 슈냐. 그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은 1970년대까지 계속됐던 그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것의 어떤 안일감, 안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보화 시대의 도래라는 세계사적 대변환을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인들이 정언하는 한일 역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명찬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명찬.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에 그 한일 양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재단에서 최일선 연구위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퇴직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은퇴에 즈음해서 한일 양국의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열거한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현재 눈에 띄게 아주 분명하게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인 그 한국계 손정희하고 더불어서 일본 부자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 그 유니클로의 회장 그 야나이 다다시, 그리고 전 세계적인 투자가,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면서 투자의 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짐 로저스도 이대로라면 일본은 망한다 하고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명이 있듯이 국가에도 운명이 있고, 개인에게 일진이 있듯이 나라에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 덕후로서 오랫동안 혼자서 역사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21세기 대한민국은 되는 때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번 시리즈, 그러니까 일본 문화사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작할 국뽕이 아니라 국장이다, 한민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양권에서 20세기가 일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되고 있고, 최근의 상황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진하는 한국, 퇴보하는 일본, 힘 받는 한국, 힘 빠지는 일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퇴보하고 있고 힘이 빠지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근거는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의 국가신용등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는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조직, 회사입니다. 그들의 후각은 정말로 동물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근데 신용평가 회사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한테, 회사한테 미래 예측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몇 수 더 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무디스, 그 다음에 S&P, 그리고 영국의 피치, 이걸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는 기본이고, 고급 정보, 첩보, 그 나라의 분위기 등등 온갖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별로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바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에서 언젠가부터 한국의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난해 2020년 연말에 발표됐던 3사의 평균 신용 등급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신용 등급은 AA 로 일본과 중국의 싱글 A보다 2단계 더 높습니다. 그 싱글 A가 더블 A가 되려면은 A 플러스하고 더블 A 마이너스 그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는 곳에서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이렇게 되죠. 하여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여기서 이제 세계 각국에 말하자면은 뭡니까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국의 경제 성과하고 정부의 효율성, 인프라, 그다음 정부 재정의 부채 비율 등등 무려 20가지 이상의 항목을 채점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유사한 종류의 많은 순위 가운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어떤 자료입니다. 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23위를 차지했는데 일본은 34위로 무려 우리나라보다 11계단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그 밖에 요즘 찾아보면 다른 순위나 통계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경제정보 제공 서비스 회사로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선두로 평가받는 블룸버그 통신의 에서 매기는 그 국가혁신지수라는 게 있는데 2013년부터 매년 매겨오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한국은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10위권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1인당 구매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2017년부터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번다. 그런 뜻입니다. 개별 산업을 살펴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건 물론이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 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산업으로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도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요컨대 이제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메이드 인 재팬 열풍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은 한국으로 넘어왔고 일본은 자동차 산업하고 일부 소재, 부품 분야에서만 아직 세계 선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거나 두 나라 간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고 요즘에 일본이 옛날에 일본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이제 일본의 총체적인 난국을 한꺼번에 증명한 일이 지난해에 벌어졌죠. 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그 사태는 이제 일본이 국가혁신지수나 그 다음에 무슨 국가 신용 등급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등등 온갖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이 디지털 시대의 지지나라는 것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완벽하게 입증시켜버린 그런 사태입니다. 이제 지난해 벽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본은 동아시아권에서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이제 큰 불명예를 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지난해 여름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아베 정부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까 봐 그걸 걱정해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진단 검사를 정말 안 해도 보통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보다는 국가 이미지를 우선했다.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일본은 통계도 엉망이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 등은 이제 코로나 통계를 손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수기로 집계하고 그 보고서는 반드시 그냥 이메일로 보내거나 무슨 이렇게 그 전자메일로 보내도 될 걸 꼭 책임자의 도장을 받은 후에 후생성으로 팩스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웬만한 나라는 하여간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끝날 것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집계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낼 때마다 숫자가 달랐고 나중에 세계보건기구조차 일본의 통계를 조금 믿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참는 습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조차 소리를 지르지 않을 만큼 참는 데는 이골이 난 그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병을 알리면 나라와 이웃에 폐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그냥 볼모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결국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이제 국민들은 돈이 급한데 여러 관계기관의 결제를 거쳐서 말단 행정단이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현장에서 지급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국민들은 또 동사무소 앞에서 줄을 서서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후에 일주일 이내에 95% 이상의 국민들에게 돈이 전달됐는데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돈을 받은 사람이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코로나에 미숙한 대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하고 국민의 디지털 부적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회사나 행정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업무를 하고 종이로 된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도 재택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꾸역꾸역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모여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상사한테 보고하고 상사는 도장을 찍고 그 위로 올려주고. 일본은 크레딧 카드도 지금도 잘 쓰지 않습니다. 아직도 현금 결제가 대부분입니다. 은행도 창구에 직접 가서 종이 통장으로 입금과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의 멸종 상태인 그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이런 거에 이제 일본판인 10엔, 1엔짜리 동전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로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일본의 보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그 끝판왕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이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에 띄워드릴 이 사진은 일본에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다는 겸양도장, 겸손하고 양보하는 도장의 한 사례입니다. 그 겸양도장은 결제 서류의 결제란에 도장을 찍을 때 직급이 낮을수록 도장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날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죠. 결제란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계장은 인감을 거의 90도로 기울여 폴드 하듯이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폴드 인사하듯이. 그리고 과장은 한 60도 정도 기울이고 부장은 한 45도 정도로 기울이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무는 목례하듯이 한 15도 정도만 기울여서 도장을 찍었고, 사장은 꼿꼿이 선 자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이 일본 기업의 도장 문화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2021년 1월 18일자 그 일본 특파원인 정영효 기자가 쓴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결제도장도 사장님께 인사하듯이 기울여서 찍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결제도장도 사장님께 인사하듯 기울여서 찍으세요. 정영효 기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퇴보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그 오늘 강의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권의 책하고 또 다른 책 몇 권, 그리고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에 있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그 일본의 퇴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